안녕하세요, 예스더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모두 잘 지내셨죠? 저는 오늘 공황장애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막 몇 년씩 이 공황장애로 힘들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공황장애는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서 그렇게 치료가 어려운 질환은 아니거든요. 공황장애가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그 원리를 잘 알고 세밀하게 적용하면 상당 부분 호전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공황장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불안이 많은 분들,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이고, 또 이 공황장애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먼저 이 공황과 공황장애에 대해서 개념을 좀 나눠보자면, 이 공황은 그 자체로 어떤 질병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단순한 극보의 공포 상태를 뜻하는데, 이건 사실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 곳에 갔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어지럽거나 숨이 콱 막힐 것 같은 이런 신체적인 반응과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는 것을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 발작이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갑자기 팍 나타났다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사라진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공황 발작은 뭐 길게는 뭐 3, 40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보통 10분, 15분 이내로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막 숨이 콱 막혀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이렇게 갔을 때 한 10분, 15분, 뭐 20분 이렇게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증상이 다 사라지고 검사를 했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거죠. 10분, 15분 지나면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 다 공황 장애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공황 발작은 누구나 다 그럴 만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공황 장애는 특별한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과 공포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 또 공황 발작을 다시 겪게 될지,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계속적으로 걱정하는 예기 불안과 또 회피 반응, 사람이 많고 붐비는 곳은 피하게 되고 심장에 뭐 문제가 생길까봐 아예 운동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하게 부적응을 겪을 때 공황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황 발작은 긴장되고 불안하고 뭐 피곤하거나 특히 큰 스트레스를 경험한 이후에 자주 나타나는 편인데, 이 공황 장애가 왜 생기는지를 잘 알려면 제일 먼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부터 잘 알아야 해요. 이 자율신경계는 이름 그대로 그냥 스스로 자율적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예요. 내가 일부러 의식해서 막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숨을 쉬고, 또 맛있는 걸 보면 저절로 입에 침이 고이고, 또 더우면 저절로 땀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여러 활동들, 뭐 체온을 조절하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뭐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그냥 알아서 저절로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감신경계는 자동차에 비유하면 엑셀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엑셀을 밟으면 속도를 내고 막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이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각성 상태의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이 부교감신경계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멈추게 하는 것처럼, 부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을 진정시키고 쉬게 하면서 신체 자원을 보존하는 휴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할 때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지 않듯이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도 동시에 작동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계가 작동하면 부교감신경계는 쉬게 되고, 또 부교감신경계가 작동하면 교감신경계는 쉬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 어느 한쪽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시소처럼 서로서로 이렇게 균형을 잘 이루면서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체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각성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 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화재 경보기 같은 역할을 해요. 불이 나면 비상경보가 울려서 화재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듯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바로 이 교감신경계가 비상경보를 울려서 우리 몸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깜빡하고 가스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가스레인지 주변으로 불길이 막 번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서 동공이 커지고 불길을 잡으려면 힘을 써야 되니까 온몸의 근육이 바짝 긴장합니다. 또 근육에 산소 공급을 잘해야 되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도 높아지겠죠. 또 한밤중에 뚜벅뚜벅 낯선 발자국 소리가 뒤에서 들릴 때도 무섭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 두근두근 심장이 빨리 뛰고 입안이 바짝 마르면서 손에는 땀이 날 거예요. 이 모두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몸이 재빨리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드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교감신경계,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이 잘못 작동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건물에서 화재 경보기가 고장이 나면 작은 연기에도 건물 전체에 엥 하고 비상경보음이 울릴 수 있잖아요. 이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도 이 고장난 화재 경보기처럼 그냥 별일 아닌데도 이것을 지나치게 위험한 일로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를 두고 뇌가 착각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을 잘못 해석해서 지나치게 위험하고 재앙적인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 치료에서는 지나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또 툭하면 위기 상황으로 잘못 해석해버리는 뇌의 착각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서로서로 번갈아 가면서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원리를 적용해서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중요한 내용은 좀 뒷부분에 말씀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복식호흡이죠. 가끔은 우리가 늘 하는 게 호흡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영상 초반에 이 자율신경계는 인간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거든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만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일시적으로 생체 리듬이 항진되었더라도 결국은 생체 리듬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호흡처럼 자율신경계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이렇게 땀샘을 열고 또 혈관을 확장해서 열을 방출하려고 교감신경계가 또 바쁘게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덥지 않게 조금은 선선할 정도로 옷을 한 겹 벗거나 창문을 열어서 찬 공기를 쐬거나 이렇게 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또 공황이 오면 자신의 신체 내부, 신체 증상에 온통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신체 감각에 몰입하다 보면 심장이 조금만 뛰어도 아주 빨리 뛰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조금 답답해도 숨이 콱콱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불안이 더 높아지고 신체적 각성 상태도 훨씬 고조됩니다. 그래서 신체 증상이나 공포감으로부터 주의를 밖으로 분산시키는 그라운딩 테크닉도 도움이 되는데 이 그라운딩 테크닉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특히 옆에 있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저는 상담에서 이 그라운딩 테크닉을 조금 간단하게 줄여서 333 기법으로 알려드리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저는 지금 책이 보이고, 컴퓨터 모니터가 보이고, 카메라가 보이고, 또 귀에 들리는 것 세 가지.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 시계 소리, 밖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그리고 촉감, 지금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머리카락을 만져보고, 부드러운 옷, 딱딱한 책상, 이런 식으로 꼭 333 기법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노래를 읊어본다든가 이렇게 어떤 방법이든 신체 증상, 온통 지금 신체 감각으로 몰려있는 이 주의를 밖으로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는 한 1분 정도 잠시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쉽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시각을 통해서 얻는 정보는 8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눈을 통해서 얻는 정보와 자극을 잠시나마 차단해서 뇌의 부담을 줄여주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사실 공황 발작을 겪고 있는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공황 발작을 겪고 있는 그 당시에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공황장애의 원리, 공황의 정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감신경계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부교감신경계가 작동하면서 진정시켜 주니까 이 공황의 정체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황은 일시적인 거구나, 사라지는 거구나, 이 공황장애로 죽지 않겠구나, 나는 안전하구나 라는 믿음이 있을 때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뇌가 위험하구나 생각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되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공황장애의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기만 하면 공황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라운딩 테크닉, 근육이완법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고, 그냥 잠시 안정을 취하시면 돼요. 또 공황 발작이 나타났다고 해서 갑자기 막 급하게 약을 꺼내서 먹지 않아도 되고요. 공황장애 약을 오래 드신 분들 중에 실제로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약을 꺼내서 먹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진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에 너무 의존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진정이 된 게 과연 약의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약을 먹었으니까 안전할 거야 라는 이 믿음 때문인지는 한번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은 주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인데 의존성이 있죠. 자낙스, 아티반, 리보트릴 이런 약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보통 이렇게 성분명에 무슨 졸람, 제팜 이렇게 끝나는 약들이 주로 벤조 계열 약물인데, 이 약물들은 물론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보다 훨씬 빠르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약물이긴 해요. 하지만 아무리 약효가 빨라도 약을 입으로 먹으면 식도를 타고 위를 타고 소장에서 흡수돼서 또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간에서 대사된 다음에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해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약물이 흡수되고 잘 분포돼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기까지의 시간이 그래도 한 15분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을 먹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진정이 됐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약을 먹었으니까 안전할 거야 라는 이 믿음 때문에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약물을 복용하셨던 분들께 지금 당장 단약을 권하진 않아요. 저는 보통 상담에서 한 16주 정도로 공황장애 매뉴얼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공황장애의 원리를 쉽게 잘 설명해 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작업이고 또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요.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지행동 모델을 적용하면서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너무 과하게 확대 해석해서 너무 재앙적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특히 매일매일 공황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꾸준한 기록을 통해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점검해서 향상시키고, 또 이분들에게 나타나는 안전 추구 행동이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진짜로 도움이 되는지 검증해서 안전 추구 행동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 또 그동안 공황장애로 인해서 회피했던 상황에 단계적으로 노출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혹시 이 공황장애가 재발하게 된다면 그때 적용해야 될 내용들까지 다루면서 최종적으로 그동안 복용해왔던 약물의 종류와 그 양을 차츰차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차츰차츰 줄여나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교감신경계의 반응이 민감한 분들이 있긴 해요. 평소에 조급함이 많거나 특히 불안이나 긴장이 심한 분들의 경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간이 길겠죠. 저도 상담에서 이 TCI 기질 및 성격 검사를 자주 사용하는데, 기질 차원에서 본다면 높은 위험 회피, 또 성격 차원에서 본다면 낮은 자율성이 공황과 관련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아무래도 공황이나 또 불안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호흡법, 그라운딩 테크닉, 근육 이완법 등을 잘 연습해서 익숙해지시면 평상시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공황장애로 힘드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공황장애 인지행동 모델 이 상담의 과정에 참여해 보시길 권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황장애는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서 그렇게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 잘 참여하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주변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